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야말로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국제 정세는 국가 간 복잡하게 얽힌 관계, 또 역사적 사실을 이해해야 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보도를 YTN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YTN 국제부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이란 등 범위도 상당하고 소화를 해야 하는 분량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보도국 내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한 부서가 단독으로 어떤 아이템을 처리할 역량이 벗어나게 되면 언론사 용어로 뭐 대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사안이 더 커지면 이제 보도국이 다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데 국제 분야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9.11 테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동남아 쓰나미 같은 스촨 대지진 이런 사안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은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년 전부터는 거의 1년 내내 이런 대목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긴 해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전쟁이 한 두세 군데에서 동시에 터지는 일이 사실 역사상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후변화 문제가 또 상당히 큽니다. 국제 뉴스 가운데 기후변화나 이에 따른 재난들, 지진, 홍수 이런 것들도 1년 내내 거의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거의 국제가 하나의 틀로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가 엄청나게 양도 늘어나고 분석해야 될 대상도 많거든요. YTN 국제부는 그 타사에 비해서 사실 인력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니고 역량도 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제 뉴스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9월 4일 보도였는데요. 우크라 동부 군시설 공습 51명 사망, 또 271명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우크라이나 군 교육시설의 대규모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 내 시설 모습 시각적으로 잘 짚었고요. 51명이 사망하는 등 그 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등 경고 메시지 전했고요. 러시아의 몽골 방문 등 추후 행보, 또 군사적 행보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9월 8일 보도입니다. 폴란드 학교로 간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 새 학기부터 출석 의무화라는 제목의 보도는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 간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이 그 폴란드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는 그걸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교육 당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의 학교 출석을 의무화했다라는 내용도 전하는데요. 전쟁으로 집을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지난 몇 년은 정말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보도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폴란드로 피난 와서 목숨은 구했지만 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전해서 전쟁의 참상, 그 피해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어린이들이 폭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전쟁의 참상을 알렸던 사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쟁으로 어려움 이렇게 겪는 그런 모습들을 다각도로 전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는 노력들 필요합니다. 이 보도는 그 폴란드로 간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의 현 상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기획 보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9월 13일 보도 이어지는데요. 쿠르스크 일부 탈환, 무기 제한 불면 러시아와 전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마을 탈환과 또 푸틴의 경고 메시지 등을 전합니다. 특히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해서 10개 마을을 탈환하는 등 전후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러시아의 반격과 또 우크라이나의 대응 등 고조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푸틴의 경고하는 그 입장을 전해서 추후 변화가 주목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상황을 꾸준하게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들 유의미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하면서 중동 전쟁의 전면전 기로에 서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을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급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와 레바논 공격으로 옮겨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촉구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은 8월 초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고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전선으로 전쟁의 초점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 9호 트럭 오폭 중대 실수, 미 9호 확대 결과로 증명해야 제목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4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중단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전쟁 범죄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도 레바논 공습을 우려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등의 만류에도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YTN도 유엔 총회에서 중동 위기 핵심 의제, 전면전 막아야 보도에서 레바논이 제2의 가자가 될 수 있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강한 우려와 중동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9월 18일 보도였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동시다발 폭발, 9명 사망, 2천여 명 부상. 또 폭발한 무선 호출기는 타이완산, 배터리 옆에 폭발물 심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죠.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 또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요.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한 보도가 또 바로 이어졌는데요. 삐삐 테러 사상자 3,100명 넘어 이스라엘 새 전쟁 단계라는 대담이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출연해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삐삐에 이어 무전기도 연쇄 폭발 300명 사상 그 보도 바로 뒤에 배치를 해서 연계성을 가지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또 전문가 대담으로 그 궁금증에 응답한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세와 반응을 살필 수 있었는데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중동 정세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 이게 제재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책임 공방을 놓고 또 서방과 다투게 되고 이게 지금 이제 누구인지 모르는 단계에서 행위에 대한 그 비난 결의안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로 제재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게 답답하지만 국제관계 현실이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고 레바논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확전 자제 요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9월 24일 이스라엘 헤즈볼라 융단 폭격, 전면전 가능성은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40년 악연과 2006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을 다루며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폭격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충돌로 하마스를 괴멸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언론을 좀 살펴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최장수 이스라엘 총리로 강한 안보를 앞세워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의 긴습 공격을 막지 못했고 인질 구출에 대처를 하지 못했고 또 비리 혐의가 있어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유지하면서 헤즈볼라 무력화라는 성과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춰볼 때 헤즈볼라 영향력 억제라는 분석은 다소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의 폭넓은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7월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대상은 하마스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공격 대상이 전환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공격 대상을 바꿨는지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부 교민 파병부대 안전 주시 철수 계획도 염두라는 제목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레바논에 있는 교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했다라는 보도로 레바논에서 벌어진 대규모 공습 장면을 보여줘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체류 중인 한국인은 레바논 140여 명, 또 이스라엘 480여 명이라고 밝혔다는 데 이어서 다행히 이제 그 교민들의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이스라엘 현지 리포터 인터뷰를 삽입해서 안도감을 줬죠.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그 유사시 우리 국민의 철수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 외교부 1차관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 출국을 재차 권고하는 외교부 대변인과 또 현재 파병 중인 우리 동명 부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또 모든 영해 작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합참 공보실장의 브리핑도 전합니다. 중동 정세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를 알려서 그 미국의 조치만 전한 지난 보도들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노인, 여성들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팔레스타인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죽거나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며 피난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전하는 YTN 보도를 보면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기류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다. 다음은 시리아와 후티 보도인데요. 자막 뉴스로 재가공돼서 악의 축 향해 진격하는 이스라엘, 파멸의 길로 가는 중독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의 축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사용하는 용어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반대에 저항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반이스라엘 무장 정책을 가릴 때 쓰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슬람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악의 축의 반감을 드러내면서 저항의 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쟁 보도에서는 중립이 중요한데 악의 축이란 표현은 특정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악의 축을 향해 진격한다는 말은 원래 뜻과 별개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타당하거나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쉴 새 없이 몰아친다 같은 제목도 전쟁의 참상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섬세한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전하는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더 신중한 어떤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선민 박사님 지적하신 게 바로 이제 국제뉴스 보도의 편향성 그 부분입니다. 지난 2021년에 방송사 3곳하고 신문사 5곳의 국제뉴스가 7만 5천 건 정도 보도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관련 소식이 3만 건, 중국 관련 소식이 12,000건 이렇게 돼.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뉴스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에 이제 편중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 의존성이 심화되죠.
대개 모든 언론사들이 미국, 중국, 뭐 유럽의 한 곳, 일본 정도의 특파원을 보내고 있는데 특파원들이 그쪽 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니까 정보가 한 곳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파성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 대한 보도를 봐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얼마나 정파성이 심한지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제 뉴스가 획일화되는 거죠. 모든 뉴스가 미국의 시각에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미국의 시각, 서방의 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시각을 보면 거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보도가 우리 여과 없이 막 보도를 한다든가.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의 전쟁은 사실은 가해자가 누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전쟁 뉴스는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즉 미국을 포함한 선진 서방 국가의 시각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향성을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나라 언론 국제 뉴스 보도에 뭐 나갈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편향성과 또 정파성에 의존해서 발생하게 되는 획일화에 대한 우려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정세 가운데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북한 관련한 보도들은 어땠는지 분석 내용 전해주시죠. 북한이 2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9월 12일 보도입니다. 북 2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 발사 대비라는 제목의 보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대담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함께 다루었더라면 두 연결고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같은 날 중러 동해 훈련 마쳐 또 쐈다. 북한의 속내는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 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과 그 의도 분석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이 중러 훈련에 가세한 것이거나 또 아니라면 우군을 향한 불만을 표출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북한 관련한 보도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뭐 북한 비핵화, 서부전선 철책 등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련한 소식은 이제 국제부에서 담당하지 않고 이 북한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특파원 생활할 때 일본의 특파원 구성이 상당히 부러웠었는데요. 일본은 중국 특파원을 북한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이렇게 두 종류의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인 중국 특파원은 중국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소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접경지역에 가서 취재를 한다거나 취전을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휴민트를 통한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소식은 일본발 뉴스가 꽤 많은 편이고요. 우리는 사실 북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취득하는 정보 정도인데요. 요즘은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 접촉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뉴스가 북한 소식을 비교 정리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부에서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서 북한 관련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세분화해서 뭐 휴민트 등을 통해 더 그 질 높은 그런 정보들을 취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국제 정세 보도 단편적 사실 전달보다 전체 맥락을 살피는 보도로. 국제 정세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읽힐 수 있고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어느 강대국의 시각이 아닌 각국의 얽힘과 맥락을 살피는 전체성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미래와도 관련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보도를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수진 평가원님이었고요. 이선민 박사님의 오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성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제 정세 보도가 필요합니다. 국제 분쟁을 전하는 국제 정세 보도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갈등 상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